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등하면 생각나는 이름,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서 제일 잘 나간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엄마 아파트, 엄마. 엄마 아파트. 은마. 그래, 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영동 세브란스라고 부릅니다. 영동은 원래 영등포의 동쪽이란 뜻으로 지금의 서초구부터 송파구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영등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강서구부터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에 이르는 넓은 지역 전체가 영등포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역은 일제시대의 한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 지역은 언제 서울로 편입이 되었을까요? 한국전쟁 직후였던 1953년 서울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60년에 245만 명이 됐고 5년 후인 1965년에는 350만 명에 이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서울은 심각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 지역 무려 90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을 서울로 편입시켜버린 겁니다. 사대문 안에 면적이 500만 평에 불과했으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상상이 되시죠.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유신 시절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말죽거리는 지금의 서초구 양재동 지역을 일컫는 과거의 지명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논밭이 있는 동네였는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됩니다. 1967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박정희는 이 당시에 두 번째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가장 큰 공약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죠. 이미 대선 전에 박정희 정권은 한남대교, 당시 이름으로는 제3한강교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착수했고 1968년 2월에 착공합니다. 한남대교 건설만 해도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미 한남대교 건설로 자금이 바닥났던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자금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채비지 매각을 통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강남 일대 영동 지역에 900만 평의 땅을 토지구획정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일명 영동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상당 규모의 채비지를 확보하게 됐고 이 채비지를 매각해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부가 파는 채비지는 그야말로 로또였습니다. 1966년 초에 평당 200원 수준이었던 땅값은 1970년에 평당 5, 6천 원 수준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영동 개발 이후에 아파트 지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땅값은 무려 40만 원, 50만 원대로 폭등합니다. 10년 사이에 땅값이 1000배가 오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대한민국 1차 부동산 투기 붐, 일명 말죽거리 신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1968년에 지금의 서초구 일대인 영동 1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1971년에는 지금의 강남구 지역인 영동 2지구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서울의 인구를 한강 이남 지역, 강남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2주를 장려하게 됩니다. 우선 공무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분양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갑니다. 도로가 만들어졌다고는 해도 버스도 많지 않았던 그 지역에 살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1971년 법을 새로 만듭니다.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영동지구가 다음 해인 1973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사실 영동 개발이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초강력 세금 정책을 꺼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발촉진지구에는 세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강남 개발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강남 지역은 이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 지역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강북 도심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 개발을 완전히 틀어막고 뭔가 하고 싶다면 강남에 가서 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정책 방향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이었습니다. 1976년에 강남에 종합버스터미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남터미널로 이어지도록 남산 3호 터널을 뚫습니다. 더 나갑니다. 강북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버스터미널을 폐쇄해버립니다. 대단하죠.
파괴적 행정은 또 벌어집니다. 강북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들을 강남 지역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당시 최고 명문으로 꼽혔던 경기고, 휘문고 등 15개 학교를 강남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강남 8학군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976년 강남의 6개 지역에 아파트 지구가 고시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7년 한국아파트공사의 꽃 선분양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꿈의 제도죠. 당연히 건설업체들이 몰려듭니다. 건설업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건설업체를 만들어서 뛰어듭니다. 각종 혜택이 있고 선분양 제도까지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 사업을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 강남은 그렇게 아파트 천국이 됩니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됩니다. 주공이 처음 지은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은 반포주공 1단지라고 불리는 남서울 아파트라는 이름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 전후로 학교와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주차장이 갖추어진 지금의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남서울 아파트 분양 광고에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한강 맨션과 유사하나 건물 간의 간격이 더 넓으며 단지 내 시설도 많은 개량이 있음. 한강 맨션이 뭐길래 이 대단지 아파트 광고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 맨션은 1970년에 지어진 중상류층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난방식 보일러를 도입했고 각종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도입된 기술을 따라서 만든 게 남서울 아파트, 지금의 반포주공 아파트였고요. 한강 맨션을 지은 건설사가 바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사실 강남 개발은 현대로 시작해 현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남대교를 현대건설이 지었고 경부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건설에게 강남 아파트의 꽃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짓게 해줍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금도 강남의 최고 노른자 땅이라고 불립니다. 강남 지역이긴 하지만 가장 북쪽에 있어서 한강변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고 서울 도심에서 한남대교를 타고 넘어왔을 때 바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죠. 1976년 2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1987년 지어진 14차까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5만 평의 대지에 아파트로만 수 킬로미터가 이어지는 아파트 타운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고위관료, 사업가, 국회의원, 연예인 등 상류층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부자 아파트의 상징이 됐고 압구정동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게 되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강남의 북쪽 상류층을 위한 아파트로 지어졌다면 강남의 남쪽에 서민주택이라 표방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은마아파트입니다. 당시 은마아파트 부지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저습지였거든요. 한보주택은 이 땅에 4,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서민주택이라고 했지만 최신식 아파트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죠. 사실 당시에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에도 연탄 보일러를 썼습니다. 그러니 연탄이 없는 중앙난방 보일러라는 것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기술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지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은마아파트가 1978년 분양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많이 들어가면서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평당 68만 원으로 31평짜리가 1,800만 원, 34평짜리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주변에는 아파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가격도 높으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분양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한보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때마침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때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은마아파트가 완판이 되죠. 한보는 무려 2천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간 1980년대에도 강남 개발은 계속됩니다. 강남에 대한 특혜도 계속되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과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에서 완전 학군제를 도입합니다. 강남에 살지 않으면 서울 명문고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식을 명문고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은 강남에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치솟게 됩니다. 은마. 그래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미치는갑다.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나노. 1997년 IMF가 터집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음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강남권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게 됩니다. 2000년에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면서 대치동의 고액 학원가가 급속도로 성장하죠. 대치동은 사교육 1번지가 됩니다. 여기에 IMF 직후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결합되면서 강남에는 재건축이라는 부동산 폭등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낡은 아파트의 모습을 보였던 음마아파트는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로 꼽히게 됩니다. 200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는 기록적인 폭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하루 사이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오르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던 것이죠. 음마아파트는 2002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서 재건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은 불허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폭등했죠.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재건축이 된다면 이 아파트는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한번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2억 원 수준이었던 음마아파트는 2007년에 12억 13억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강남 아파트는 폭락합니다. 음마아파트의 가격도 내려갑니다.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서 2012년에는 7, 8억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죠. 6억 원대의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은 다시 상승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었죠.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유예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집 한 채를 내주고 두 채를 받아가는 방식이 허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을 강남 재건축을 위한 법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다음에 곧바로 재건축을 시도합니다. 재건축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그 땅에 새로운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니까 가격이 훨씬 오르게 되겠죠. 그럼 그 건축비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죠.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아파트의 수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남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건설비로 충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집주인은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고액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로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원래 아파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짓는 면적에 비해 건물의 연면적, 그러니까 각 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층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음마아파트는 사실 반포주공이나 개포주공처럼 로또 재건축이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5, 6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이곳에 20층, 30층짜리를 올려야 일반에게 팔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음마아파트는 이미 15층짜리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분량이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의 집주인들은 10년도 넘게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50층까지는 짓게 해줘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게 집주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치동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 경제신문들이 일제히 음마 50평이 가능한가 이런 류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망을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문재인 정부의 83주택 정책이 발표되면서 음마아파트의 용적률이 다시 거론됩니다. 정부가 50층을 짓도록 해줄 테니까 늘어나는 아파트 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게 어떠냐라는 안을 꺼내든 거죠. 음마아파트 집주인 대표가 이 안을 거절해버립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거절했죠. 엘사, 휴거 등의 혐오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가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 새 집에 살고 싶어서 녹물을 먹어가며 견뎠다. 사실 음마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아서 녹물이 나온 건 오래됐고 건물 곳곳이 벗겨지고 위험하게 보이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시설 보수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녹물을 니들이 먹었니? 세입자가 먹었지. 네, 음마아파트는 사실 70% 이상이 전월세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됐다고 하죠. 집주인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만 있을 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재건축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와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이제 거주를 위한 곳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낡을 대로 낡은 이 아파트가 18억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은 정상일까요? 게다가 집주인들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곳에는 임대주택을 늘리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생방송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의 시사해설 음마아파트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